엄마, 태어나시면 바로 요양병원으로 모실 거야. 요양병원, 그래.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신 동안 어머니 식당들도 내가 운영할 거고, 어머니 집도 처분하고 재산 정리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나중에 알게 되시면 어떡해? 그럴 리가 없지? 계속 병원에 계실 텐데. 계속 나가려고 할까? 무슨 수로 나오겠어? 어머니가 지금 70대 이상이면 병원 들어가면 돌아가실 때까지 계시는 거지. 어머니도 참 진작에 도와주셨으면 좋았잖아. 어떻게 자식이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그렇게 매정하고. 당신보다는 어머니 자신이 더 중요하신 거겠지? 우리도 우리 애들 잘 키우려면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니보다 앞길이 창창한 우리가 쓰는 게 맞지?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70세 신경선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 씨는 아들의 집에서 하룻밤 묵고 우연히 아들, 며느리의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천인공로 할 만한 작당 모의를 하고 있는 둘을 신 씨는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신 씨가 자는 줄 안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자신이 같은 공간에 있는데 저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는지 기가 막혔습니다. 하긴 그렇게 조심성 있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40줄에 들어서는데 아직도 철이 덜 들었습니다. 그게 다 신 씨의 잘못이었습니다. 신 씨도 이제서야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주기만 하면서 키웠고 사고를 쳐도 연애 아들 편이 살라고 고생까지 대신해준 삼이었습니다. 애초에 자식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늦었지만 신 씨도 다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 씨는 새벽 아들, 며느리 모르게 아들 집을 나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돈 때문에 이렇게 됐으니 복수도 돈으로 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신 씨의 돈이 남아 돌아서 쉽게 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퍼부었던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학교까지 밖에 못 나온 신 씨가 넉넉하게 살게 된 이유는 특별한 사건도 있었지만 뼈를 가는 노력도 필요했습니다. 신 씨의 남편은 공장을 운영했습니다. 작았지만 아들 하나 키우면서 평범하게 먹고 살 만큼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이 기울기 시작한 것은 남편이 죽고 나서부터였습니다. 꽤나 젊은 나이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한 남편이었는데 다른 일도 아니고 공장은 신 씨가 이어받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신 씨는 하루아침에 주저앉게 되었고 그 당시 아들은 국민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삶이 막막했습니다. 학벌도 짧고 어디서나 집안일만 하던 신 씨에게 당장 취직의 길도 멀었습니다. 신 씨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몸을 쓰는 단순 노동밖에 없었습니다. 기술이 없으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씨는 거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돈이 된다면 몸이 부서져라 일했습니다. 어린아들이 있었으니까 어쩔 수가 없었죠. 그렇게 3년을 신 씨는 말도 못할 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3년이 아니라 30년이 흐른 듯한 기분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뜻밖의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야, 올케. 오랫동안 연락을 끊고 살았던 남편의 누나였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올케가 우리 엄마 좀 데리고 가야겠어. 뜬금없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누나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산지 오래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3년쯤 되었을 때 시댁의 지독한 시집살이 때문에 남편이 자물이 부모라도 더 이상 보지 않겠다며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남편의 장례식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이인데 이제 와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가라니 황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신우의 뒷말을 들어보니 더욱 기가 막혔습니다. 남편은 형제가 없었지만 나머지 자식들이 넷이나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최근에 쓰러져 거동이 불편해졌다고 했습니다. 돈 없고 몸도 불편한 시어머니를 자식들 중 누구도 모시지 않겠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정신이 또렷하니 요양원에는 안 들어간다고 했고 넷 중 하나가 모셔야 한다고 하니 모두들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식들 집을 전전하다가 결국 갈 곳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옳게도 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
아무리 명수가 죽었어도 자식이 자식이 아니게 돼? 옳게라도 며느리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거지? 그동안 우리가 엄마 모셨으니 이제부터는 옳게가 책임져. 소리였습니다. 수년간 연을 끊고 살았던 시어머니를 과부가 된 며느리에게 보고 모시라니. 그럴 만한 여력도 안 되고요. 돈이 있어도 그럴 수는 없어요. 앞으로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매정하게 전화를 끊었지만 며칠 동안 손톱 밑에 박힌 가시처럼 그날의 통화가 심씨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다 심씨는 제정신이 아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미운 정이 있었던 것인지 모르겠지만 딱한 노인네를 차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 전 막내딸 집에서 쫓겨났다고 하던 시어머니를 심씨가 집으로 데리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심씨는 평생 보고 싶지 않았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지난날의 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더는 시집살이는 없었고 서로 친하게 지내진 않았지만 한 지붕 밑에서 그럭저럭 먼 친척 같은 사이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옳게 모시고 갔으면 알아서 해야지. 무슨 병원비를 달래?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한테 어제 전화 왔어. 우리더러 돈 모아서 병원비 대라고. 그리고 빚도 있다고 나보고 갚으라. 다시는 그런 일로 전화 못하게 해. 나는 없는 자식들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라고. 이날 이후로 옳게랑 엄마 다 차단할 테니까 더 이상 괴롭히지 마. 일방적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아이 키우느라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고생하는 며느리가 걱정되었는지 어쨌는지 왜 괜히 신우에게 전화를 걸어서 듣지 않아도 될 욕을 듣게 하는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누구도 심씨에게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부쩍 몸이 좋지 않아 누워있는 날이 많던 시어머니. 어느 날 장롱 깊숙한 곳에서 웬 통장을 꺼내 심씨 앞에 탁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심씨가 의아한 표정으로 통장을 열어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척이나 큰 금액이 찍혀있는 통장이었죠. 이걸 왜 저한테? 아니, 애초에 돈 없는 어머니 모시기 싫어서 자식들이 버렸는데 이 돈이 어디서 났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내 임종을 지켜주는 자식한테 주려고 숨겨놨던 돈이야. 그 말은 자신의 임종을 지킬 심씨에게 주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아니, 이 돈이 있었으면 그냥 쓰시면서 편히 사시지. 그래도 세상에 남은 내 흔적들을 주고 싶었어. 나도 피 한 방울 안 섞인 며느리에게 주게 될 줄은 몰랐다. 지난 날은 미안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이 돈이 자신을 버린 자식들에게 갈까 두려워 미리 주는 거라며 통장을 통째로 심씨에게 건넸습니다. 얼른 빼서 심씨의 통장에 옮겨놓으라며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마 이대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셔도 자식들은 재산이 있었다고 생각조차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니, 장례 비용이라도 요구할까봐 무서워서 콧배기도 비추지 않았을 듯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는 반년을 더 사시다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전 시어머니는 심씨의 손을 꼭 붙들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흘러 심씨는 시어머니가 남긴 재산을 가지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큰 금액이지만 평생 쓰고도 남을 돈은 아니었고 투자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으니 이 돈이 사라질까 무서웠습니다. 우선 아들과 함께 살 아파트를 한 채 샀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물론 처음 차린 국밥집은 실패했지만 그 다음 해에 다시 차린 국밥집이 크게 성공하여 다른 동네에 2호점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부터는 심씨는 사람답게 넉넉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심씨는 돈을 벌어 아들을 정성껏 가르쳤습니다. 회계사가 되고 싶다던 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심씨는 그것만이 아들이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았던 때를 생각하면 전문직만이 안정된 삶을 보장해 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먹고 살고 가르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아들만 성공하면 자신도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친구가 임신을 했어요.
순간 심씨의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동갑인 여자친구와 1년 만났는데 임신을 했다는 아들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직 앞길이 구말리 같은데 상대방의 부모님은 결혼시키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남자 쪽 부모인 심씨는 죄인이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심씨는 불과 몇 달 만에 아들을 결혼시키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졸업 후에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들도 아직 공부 중이었기 때문에 결혼시키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부모의 도움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는 전혀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며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임신까지 한 상황에서 선택지는 없었죠. 아들은 공부를 계속해야 했고 며느리는 임신한 몸으로 일을 할 수 없었으니 심씨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아파트 하나를 사주고 한 달에 2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난 지 1년쯤 흘렀을 때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기 태어나고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될 것 같아요. 월 20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영준이 엄마는 직장에 다니지도 않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더니 여전히 며느리는 집에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시험을 봐야 하는 아들에게 돈을 벌어오라고 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결국 심씨가 그 생활비를 전부 대주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아들이 얼른 공부하고 시험에 붙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몇 년간 아들은 공부했지만 결국 시험에 붙지 못했습니다. 1차에 합격하고 2차에 떨어지고 또다시 2차에 떨어지고 다시 1차도 떨어지고 그 과정이 수년간 반복되자 아들은 자포자기한 심정이 된 듯 했습니다. 저 공부 그만하려고요. 어쩌면 2에서 3년 전에 떨어졌을 때 그만두게 했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아들은 30살이 되었고 그 사이에 둘째도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30이 될 때까지 며느리도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심씨는 지쳐갔습니다. 밑빠진 독에 열심히 물을 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늙은 엄마만 믿고 아들과 며느리는 30이 될 때까지 한 번도 제 손으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이제 취직해야지. 제가 이 나이에 어떻게 취직을 해요? 요새는 30 넘어서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잖아요. 좋은 대학도 졸업했는데 30살이라고 취직이 안 된다고? 모르는 소리를 하세요?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그래도 큰 직장에는 못 들어가도 영준이 엄마랑 둘이 벌면 먹고 살만하지 않겠니? 집도 있으니까. 영준이 엄마는 애 때문에 어떻게 일해요? 아이들도 어린이집을 다니고 둘 다 대학도 나왔는데 직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공부를 그만둔 이상 당장 돈을 벌어야 했으니 이번에도 심씨가 도움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식당에서라도 일해라. 그러자 어쩐지 아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오래 공부해서 국밥집에서 일하는 게 기쁠 일인가 싶었습니다. 심씨는 아들이 3곳까지 운영하는 국밥집 중 한 곳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아들은 카운터만 보고 관리만 하길 원했지만 관리를 하기 위해서도 전반적인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간 월급을 받으며 일을 배우던 아들에게 식당을 물려주려던 심씨의 계획은 곧 변경되었습니다. 한량 같은 아들에게 이 일을 맡기면 식당도 곧 망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급을 넉넉히 주며 관리하는 역할은 본인이 직접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불만이 많았지만 내 가족이 충분히 살만한 월급을 주었습니다. 너라는 거 봐서 때가 되면 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하자. 심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아들은 심씨에게 끊임없이 크고 작은 경제적 도움을 요구했습니다. 어쩔 땐 손주들의 영어 과외 비용, 또 어쩔 땐 며느리의 성형수술 비용까지 다양한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습니다. 주는 사람도 문제였습니다. 심씨는 그걸 알았지만 여력이 되니 자식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국밥집 3호점에서 나오는 수익은 전부 아들이 가져갔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고 요구하면 들어주는 부모가 있으니 아들은 회계사가 된 것보다도 풍족하게 살았고
본인도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부탁이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이 심씨를 찾아왔습니다. 2억만 도와달라며 말이죠. 이놈이 무슨 사고를 쳤나 긴장했는데 황당한 말을 했습니다. 아, 사실 처남이 투자했다가 돈을 날렸네요. 바로 메꿔야 한다고 해서 제가 급한 대로 집담보로 대출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나보고 달라는 거야? 갚으라고 하면 되잖아. 그게 처남이 얼마 전에 회사에서도 잘리고 그래서 금방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럼 너희가 갚아야지. 그걸 왜 여기 와서 그러니? 사실 요즘 식당 수입도 줄어들었고 집 대출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서요. 그 소리에 심씨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분명히 그 집을 사줄 때 대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새 아파트를 사줬었고 그 뒤로 집값도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못 갚을 만한 금액의 빚이 생겼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 말도 안 나왔습니다. 남들은 그 나이에 그만큼 돈을 모은 사람도 있는데 충분한 지원을 받고도 빚진 것이 정상은 아니었죠. 그리고 처남의 빚을 왜 자신이 떠안고서는 심씨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지. 뭘 노리는지 모르긴 몰라도 사돈내로 들어간 돈도 그동안 적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너는 그럼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고 빚만 있다는 거야? 고개를 푹 숙이는 아들. 애가 둘이니까 이래저래 돈 나갈 때가 많아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들 가족의 사치스러움은 심씨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심씨가 시어머니의 돈으로 일어서긴 했어도 그 돈을 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지금까지도 아등바등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주하지 않고 뼈 빠지게 일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렇게 이 나이에도 돈을 벌며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었겠죠. 그냥 받은 돈만 쓰며 살았다면 내저녁에 빈털터리가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들놈은 이 모양인 건지? 너무 어려움을 모르고 살아서인지 하도 어이가 없고 열이 받아서 아들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공부는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아니 공부만 열심히 해서 그런가? 아들은 40이 된 지금까지도 철이 들지 못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매정하게 말은 했어도 심란하지만 빚이 더 있다는데 오죽했으면 자신을 찾아왔나 싶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이러는 게 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심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이니 남의 일처럼 모른 척하기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선뜻 도와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 이틀 뒤 심씨는 자다가 침대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이런 일이 다 있어. 그리 높지도 않은 일반적인 높이의 침대였는데 어떻게 떨어진 것인지. 허리가 불편했지만 며칠이면 낫겠거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커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갔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는 말에 놀랐습니다. 수술이 아침 일찍인데 내가 좀 데려다 줄래? 그러면 제가 그냥 오늘 저녁에 모시러 갈게요. 그 다음에 저희 집에서 하루 주무시고 내일 일찍 제가 모셔다 드리면 되죠. 수술하려면 보호자도 가야 되지 않아요? 지난번에 헤어질 때 매정하게 쫓아냈는데 그래도 아들이라고 이렇게 챙겨주니 고마웠습니다. 곧 아들이 데리러 왔고 아들의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도 심씨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허리 어떡해요, 어머니? 많이 불편하세요? 말도 마라, 너희도 조심해. 입원은 어느 정도 하신대요? 아들, 며느리와 한창 대화를 하던 중 심씨가 슬그머니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자, 이걸로 내 병원비 결제해. 그 안에는 심씨가 넣어놓은 신용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들이 그걸 받고는 심씨의 가방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달리 원하는 것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도 일전에 말했던 돈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심씨는 속으로 마음 먹었습니다. 도와주지는 못해도 아주 외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방에서 침대에서 주무세요. 며느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더 살가운 듯 했습니다. 안방에서 자라고 애들도 바닥에서 못 자고요. 어머니도 허리 때문에 침대에서 주무셔야죠.
저희가 거실에서 잘게요. 그러면 차라리 내일 아침에 데리러 오지 그랬어. 너희 불편하게. 불편하긴요. 하나도 안 불편해요, 어머니. 수술하러 가시는 건데 저희가 신경을 좀 써야죠. 침대 엄청 좋은 거라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의 상하에 안방 침대에 누웠습니다. 확실히 허리가 덜 아프긴 했는데 마음이 영 불편했습니다. 아들의 침대를 뺏는다는 게 눈치가 보였습니다. 눈이 가물가물하는 와중에 차라리 소파에서 자거나 손주들 방에서 같이 자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잠에 들었는지 눈을 떴을 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 눈을 끔뻑거리니 거실에서 TV 소리 같은 게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아들을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기 위해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문이 꽉 닫힌 게 아닌지 귀를 기울이자 바깥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하는 소리가 작게 들려왔습니다. 일단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최소 2번은 기간이 2주라고 했거든. 태어나시면 바로 요양병원으로 모실 거야. 요양병원? 그래, 허리가 수술한다고 싹 나으시는 게 아니잖아. 좀 더 회복하시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시도록 할 거야. 어머니 요양병원에 계신 동안 식당들은 전부 내가 운영할 거야. 그러다가 관리해준다고 하고 어머니 집도 처분하고 그러면 될 것 같아. 나중에 알게 되시면 어떡해? 그럴 리가 없지? 계속 병원에 계실 텐데. 계속 계시려나? 어머니가 지금 70대 이상 들어가면 돌아가실 때까지 있는 거지? 어머니도 참 좀 도와주셨으면 좋았잖아. 어떻게 자식이 둘도 아니고 하나인데 그렇게 매정하게. 나도 마음이 좋지는 않다. 나라고 엄마한테 그러고 싶을 리가 있겠어? 솔직히 오늘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도 이렇게까지 안 해. 어머니는 당신보다는 어머니 자신이 더 중요하신 거겠지? 우리도 우리 애들 잘 키우려면 어쩔 수 없잖아. 어머니보다 앞길이 창창한 우리가 쓰는 게 맞지? 그래, 당신 말이 맞아. 아, 어머니 원하시면 집에도 가볼게. 분명히 갖고 계신 게 더 있으실 거야.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은 심씨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아닌 집에 쳐들어온 날강도의 대화인 것 같았습니다. 자신을 요양병원에 넣어놓고는 재산을 관리해준다는 명목하에 하나씩 가로챌 모양인 듯 했습니다. 어떤 머리에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생각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둘이 함께 실행에 옮겼다는 것이고 병원에 데려다주기 위해 이 집에 데리고 온 것이 그 첫 번째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씨는 밤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도 뒤척거려도 며느리에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긴장한 채로 누워있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심씨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이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때가 가장 깊이 며느리가 잠든 시간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서는 소파 위에 걸려있는 아들의 외투를 집어 올렸습니다. 아까 심씨의 신용카드를 줬을 때 지갑에 넣어 외투 주머니에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들의 지갑을 열어 조심스럽게 자신의 카드를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픈 허리를 붙들고 조심조심 집 밖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도 분노에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가 조금 이른 시간이지만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난데 오늘부터 한 달간 식당 문 닫으려고 해. 한 달 동안이나? 그래. 그러니까 이모가 직원들한테 전달 좀 해줘. 한 달간 급여는 다 줄 거라고. 휴가라고 생각하라고 하면 되지. 심씨가 통화하고 있는 사람은 국밥집 1호점을 차릴 때부터 함께한 직원이었고 전 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매니저 같은 존재였습니다. 아, 휴가요. 그러면 저희는 좋긴 하지만 무슨 일 있으세요?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전부 다 문 닫을 거야? 작은 사장님 계시니까 따로 연락 안 드려도 되나요? 호점이 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니, 전부 이모가 좀 연락해줘. 그리고 문 잠그고 비밀번호 바꿔주고
혹시나 아들한테 연락 오거든 모른다고 해 알겠지? 직원은 이상한 심씨의 요구에 어리둥절했지만 끝말 않고 그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심씨가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아들의 밥줄을 끊는 일이었습니다. 장사가 덜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가정이 먹고 살 만큼의 충분한 수익이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식당을 훌에 자식에게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아들에게 전화가 왔었는지 부재중 통화 목록이 찍혔습니다. 심씨는 전화를 받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속에는 여러 개의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심씨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렇게 한참 앉아 있으니 현관에서 누군가가 비밀번호를 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왜 여기에 계세요? 언제 오셨어요? 아들이 미심쩍은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뭐 놓고 오신 거예요? 병원에 전화했더니 안 오셨다 그러고. 그러더니 아들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엄마 신용카드 여기에 넣어놨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더라고요. 내가 가져왔어. 그러자 아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심씨가 입을 다물자 아들이 거실 바닥에 있는 봉투를 눈짓하며 말했습니다. 저건 다 뭐예요? 무슨 일이신지요? 그러자 심씨가 봉투에서 통장을 하나 꺼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이거 그때 말한 2억이 넣어주려고 준비했던 거야? 그러자 아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엄마 정말이세요? 안 주신다더니. 이거 주면 나는 요양병원엔 안 가도 되는 거냐? 아들이 몹시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얼빠진 소리를 냈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니까 내가 직접 다 가져가겠다고 하지 않았니? 어디, 가져가 봐라. 간밤의 대화 내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아들도 심씨가 왜 이러는지 직감했습니다. 아, 엄마 그게 아니고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씨가 그 눈앞에서 통장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두꺼운 종이가 한 번에 찢어지지는 않고 지저분하게 구겨지며 반토막 났습니다. 아니, 왜 그러세요? 심씨는 대답하지 않고 함께 들어있던 카드도 반으로 접어 꾹꾹 눌러버렸습니다. 그런다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지만 심씨의 행동이 무슨 뜻인지 아들은 단번에 눈치를 챘습니다. 퇴원하고 나면 이거 너희한테 주려고 했거든. 근데 그 사이에 모든 게 사라지겠지? 이런 천하의 나쁜 놈. 그리고 심씨는 또 다른 통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들 앞에서 펼쳐 보였죠. 그러자 아들의 눈이 곧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 통장엔 2억보다 훨씬 큰 금액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내가 자식 도움이 필요할 때가 되면 그때 내가 엄마를 보살펴주면 너한테 주려고 넣어둔 돈이야. 오래전부터 시어머니를 보고 생각해 둔 바였습니다. 비록 시어머니처럼 여러 자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아낌없이 지원해주며 키웠지만 나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않으면 재산도 남기지 않을 생각이었습니다. 심씨는 그 통장도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엄마. 아들이 놀라서 통장을 낚아채 갔습니다. 통장이 멀쩡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돈을 뺄 수 없겠지만 아들은 돈에 눈이 멀었는지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갖고 싶니? 그럼 이것도 가져가라. 찢어진 2억 통장도 아들 발치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재주 있으면 이걸로 돈 찾아봐라. 이러실 수는 없는 거죠? 여태껏 안 그러셨고 왜 갑자기 이렇게 매정하게 구세요? 나도 사람이야. 내 자식 귀하고 고생 안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뭘 주어도 아깝지 않았지만 그런 자식이 나를 버린다면 나도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는 없잖니? 버리다니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저한테 상속될 재산인데 저희가 힘들 때 미리 주셔서 도와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너는 평생을 그렇게 쉽게 살았지? 인생이 손만 벌리면 저절로 굴러갔습니다. 상속,
상속이라는 게 왜 있는 거야? 평생 열심히 번 돈, 내가 쓰다가 죽으면 내 자식들이 잘 살라고 남겨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는 그걸 건너뛰고 부모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가로채 갈 생각을 했지? 내가 먼저 엄마를 버렸으니까 엄마도 너 버릴 거야. 이제부터 식당에도 나오지 마. 내 식당까지 그만두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신다고요? 그럴 순 없어요. 내일 출근할 거예요. 식당 문 다 닫았어. 다 팔아버리든지 옮기든지 어쨌거나 내가 내 식당에서 일할 일은 죽어도 없어. 그럼 저희는 빚은 어떻게 갚고 애들은 어떻게 키워요? 그걸 진작에 고민해보지 그랬냐? 보나마나 엄마한테 손 벌리면 된다고 생각했겠지? 그랬다면 차라리 더 착한 효자가 되지 그랬어. 그랬다면 미리 줄 마음이 들 수도 있었을 거 아니니? 효자 노릇할게요, 엄마. 이미 늦었어. 그런 돈은 안 받고 말 거야. 어서 나가라. 아, 엄마. 경찰 부르기 전에 나가. 심씨가 외치자 아들이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런 아들을 심씨가 두 손으로 밀었습니다. 아들이 현관 밖으로 뒷걸음질 치자 심씨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바닥에는 찢어진 통장들이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심씨의 마음도 그들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할 아들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빚만 남았으니 인생이 팍팍해졌습니다. 하지만 빚이 있어도 살고 있는 그 집을 팔면 작은 빌라에도 새들어 살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자기 살 길은 자신이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겠죠. 하지만 나중에 제대로 산다고 해도 심씨의 마음이 되돌아갈 일은 없을 듯 했습니다. 아들을 떠올리기만 해도 요양병원에 누워있을 자신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들은 낳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편이 좋을 듯 했습니다. 그러면 욱신거리는 가슴이 조금은 가라앉았습니다.